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딘지는 모르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많은 활동가들이 와서 증언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또 이렇게 갑자기 인연이 돼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세층.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학생운동은 주로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항상 언더가 있습니다. 지하. 총학세장이 있으면 총학세장을 지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시크리트 유니온이라고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SU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학생의 제가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 지도 담당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도 담당했던 총학회장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문화부 장관에 계속 물망에 오르다가 중간에 그만둔 우상호라는 친구가 제가 총학생회장 우상호 지도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후에 서청년과 전대협으로 가서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연대사업국장은 공산주의는 통일전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사업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단체들을. 근데 거기에 제가 학생운동을 대표해서 전민련 만드는 것에 제가 직접 참여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전대 의장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제가 교육한 사람이 얼마 전에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라는 근원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백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믿었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지만 저의 젊은 날의 청춘이 그 시절에 다 있습니다. 그 시절 맺었던 인연들,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공부들 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몽땅 틀렸다고 느끼고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저한테는 고문이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은 저는 틀렸다였습니다. 나는 책으로만 세상을 봤던 전능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던 사실은 전부 뒤집힌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돌아봐야 했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근데 사상이나 역사관, 철학들은 제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렸으니까요.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를 결국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많은 동기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전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한 3선쯤은 그래도 하면서 장관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꽤 활동도 열심히 했고 활약이 남 못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대협할 때 맨 마지막 했던 게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배후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중앙위원을 했으니까 저는 조국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지금 생각은, 짧은 생각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유물론을 배우고 계급투쟁론을 배웠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역사 5단계 발전론이 나오거든요.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발전,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종말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다. 그래서 정말 선각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0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인류 역사 발전 법칙에 따른다면 행복한 나라, 천국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지적 오만이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깨달았지만 어쨌거나 나는 이 세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는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혁명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역사 발전 법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너의 잘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의 잘못에서 나온다. 사회 구조에서 악이 나온다. 너는 그 사회 구조는 부수면 된다. 그건 또한 젊은 저에게는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악마가 이야기하는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지만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 유혹도 있고 정신적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해 나가면서 반성해 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거기서 공산주의는 저에게 반성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왜? 죄는 그건 전부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인식이고 죄는 구조에서 착취하는 구조에서 나오는 거다. 이 구조를 깨면 우리가 평화로워지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저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민족 해방만 진행하고 인간 해방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죄의 회개를 막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한 대중을 설득하는 길로 가야겠다. 그것이 혁명의 길이었습니다. 저의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은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민중들의 아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젊은 시절에 뭔가 로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부 때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민중신학을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민중의 아픔, 이들과 예수가 함께했다. 그래서 젊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 그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권위주의 체제, 땡 하면 9시 뉴스에 나와서 본인은 하는 그런 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당신은 정말 싫었어요. 젊은 시절에 아마 반항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다시 공부해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해서 끝을
맺는다는 걸 발견하고는 굉장히 재수롭습니다만, 어쨌든 당신은 그분이 굉장히 싫었어요. 싫고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싫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예를 들면 기독교적 신앙을 하나씩 좀먹어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죠.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녀석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서클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서클이라는 데를 가니까 맨 처음에 가르쳐준 게 시각조정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시각조정이란 이제까지 당신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을 새로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 아주 정교한, 그러니까 그 1920년, 30년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공산주의 운동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은 80년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20몇 년도부터 그때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고 1930년도에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절부터 해왔던 그런 몇 가지,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역사관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뭔가 정의롭게 뭐냐는 것을 생각하다가 약자를 돕는다는 철학이 막스주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서클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제가 맨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책입니다. 저기에 송건화라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한 열 몇 명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놨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승만 박사님인데 내가 자꾸 강연 중이니까 약간 좀 말이 좀 격렬하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책에서는.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무의도식하면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토록 고생하던 동포들의 헌금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라고 저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일본 이름을 갖고 있던 일본 만주군 장교 출신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국 현대사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 더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분단의 원흉으로 배웠습니다. 46년도 5월일 겁니다. 정읍에서 사태가 여의치 않으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그리고 38선을 끄은 거는 미국 그 육군성에 있는 장교 둘이었습니다. 클라크 대령하고 아마 또 다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38선을 제안했으므로 미국이 제안하고 그 다음에 분단을 하기로 했으므로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미국이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에게 저항에 이끌려서 미국으로 탈출한 독재자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승만 박사를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이승만 그 연구라는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봤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책을 한 20권을 들고 왔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보름을 꼼짝 안 하고 그 책을 보고 맨 마지막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는 저희 무지에 대한 자각의 울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죄스러움에 대한 울음이었고, 맨 마지막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그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그 자각이 그 울음을 울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어쨌든 제가 저 책에서 배운 것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역사 청산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승만 박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917년이 그 소련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거의 모든 서양의 지식계가 이 공산주의 혁명의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22년인가 3년에 그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하와이에서 그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지금 생각해도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른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의 박사 논문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부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너무 논문이 괜찮아요. 무슨 다른 사람 논문을 분석한 게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 나중에 좀 그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식민지 조선이 어떻게 하면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데도 오래 걸렸고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당은 문명의 발전을 거부한다. 온갖 기기묘묘한 것들은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것을 막아놓으면 우리 사회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결국은 기업가들의 창의적 활동을 막았기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부 배분했는데 제 후배 중에 그 소련에 잠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무너지기 한 2년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이 친구가 소련의 그 KGB 쪽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친구가 소련에 잠입해서 2년간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해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공산당으로서. 이 친구가 배급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당, 당신 가서 살아보세요. 예를 들면 공산당은 전체의 배급품을 정하고 개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볼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산당은 볼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쟁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볼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자가 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그 추운 겨울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급소 앞에서 기다려서 받는 게 빵 몇 개랑 한 달 내내 먹을 계란 10알 정도 받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계란 10알을 받아서 갖고 오다가 그 추운 겨울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왕창 다 깨었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먹어야 될 10알을 그 다 깨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땅바닥에 쳐져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간 친구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책에서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분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양반이 가리늦게 저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사를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는 상고를 나와서 양반 머리는 좋았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그러니까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쯤에 부산에 있는 운동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즈음에 이광재라는 친구가, 이광재 아시죠? 강원도지사 있던 친구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노동운동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신분을 세탁을 해야 됩니다. 무슨냐면 그러니까 무슨 노동훈련원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기술 자격증, 물론 다른 이름으로요. 들어가서 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걸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해 이 친구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해 모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 친구가 있던 곳이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노무현 변호사랑 1대1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 가리늦게 배운 도둑질을 밤새운지 모른다고 이 해방전호사 인식 이런 책 읽고는 이제 저와 제 20대와 똑같은 생각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고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는 그건 저 책에 나와 있는, 제가 배운 거를 저 친구가 배운 겁니다. 한국 경제사도 저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박현채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빨치산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았던지, 이 친구라기보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았던지 서울대학교에 나중에 교수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본인이 써낸 게 지금 저기 하는 민족경제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대중경제론,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던 하버드 출판사에서도 출판했죠. 대중경제론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현채라는 사람이. 그래서 박현채라는 사람의 책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원래 조선시대에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편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역사가 45년도에 다시 2기 식민지 역사가 되었다. 저 밑에 사진이 이 금성출판사 그 전에 있던 256페이지에 현대사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고등학생들 배우던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거 밑에 설명이 보면 조선 청독부 건물에 일장기 내려지고 성적이 개항하는 미군. 그리고 맨 앞에는 뭐라고 나오면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적이가 올라가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제 식민지에서 어떤 식민지로 바뀌었다고요?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현채가 이야기했던 민족경제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점기란 말을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강점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강점기 1기, 2기가 있습니다. 강점기 1기는 일제강점기, 2기는 미제강점기. 그걸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지배하던 것이 지금 미제 지배로 바뀌었다. 이것이 지금 그 책에 나온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사령관 포고문, 이게 지금 그 교과서에 있어요. 미군 사령관 포고문하고 스티쿠프 장군 포고문 두 개를 비교해보고 당신 감상을 써래요. 미군 사령관 포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북이 산발조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압적으로 누가 번역했는지 굉장히 위압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 관동군 소련 극동군 사령관의 포고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의 수중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다. 이거를 본 고등학생들의 생각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점령군입니까? 소련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입니다. 아시지만 미국은 한 번도 식민지 지배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처음 진입한 필리핀하고 한국에 처음 진입한 것.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소련은 1930년대부터 식민지 해방 투쟁을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확대를 노렸던 아주 능수능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고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고 배운다면 당연히 소련이 우리의 조선의 편이고 미국은 조선의 점령자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저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저희 적은 누구입니까? 미국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는 영어를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메리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자. 그래서 영어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지금도 주사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영어 못하는 놈들은 아마 주사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쩡히 대학 나오고 영어 못하는 애들은.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커피 안 좋아하는 분들 그거 주사파들입니다. 그게 저희 대학 시절에 제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미국은 분단의 원흉으로 배웠습니다. 38선을 제안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단독 정부를 구성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그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왜 소련이 이 38선 제안을 받아들였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15일 전후에 미국은 1000km 밖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강력한 일본군과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8월 15일 근방에요. 그런데 소련은 이미 원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련이 그냥 내려오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남한, 북한 할 거 없이 그냥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성도 38도선을 제안하면서 소련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그런데 덜컥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비밀은 나중에 풀립니다. 그리고 45년도 8월 달에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영국, 미국 외상들 회의에서 전후 처리를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대립합니다. 이때 미국이 양보를 안 합니다. 그때 소련은 뭘 양보하라 그러냐면 지금 일본의 북쪽, 북해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기 리비아 지역하고 만주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로 한반도를 완전 점령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설의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국이 그게 아니고 소련이 자신의 세계 책략 속에서 38도선을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래서 대한민국 남쪽이, 한반도 남쪽이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미 원산에 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10일쯤에 이미 원산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쪽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보니까 삼상회의가 박살나니까, 깨지니까 소련이 자기 요구가 일본의 미국에 의해서 거절당하니까 9월 20일 날, 그러니까 45년도 9월 20일 날 그 극동군 사령관한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그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그 기밀 문서 가운데 비밀 지령을 찾아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역할을 했죠. 그 찾아내서 그 비밀 전문에 보니까 38선 이북에 단독 정보를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단의 원인은 누굽니까? 소련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보를 수립하자는 건 46년도 5월 달입니다.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졌다. 조선이. 민족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는 그 책에 배운 제가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까 하나는 식민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식민지 누가 뽑아갑니까? 미국이 우선 쫙 착취해가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 기생하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이중 착취의 사회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중은 결국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제가 책에서 배운 거였어요. 철학에 따르면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도 배웠습니다. 아까 이게 88년도 나온 책인데 그 소련의 교과서입니다. 이걸 배웠는데 여기에 따르면 변적법적 유물,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는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제가 이 철학을 배우면서 어디로 갔냐면 신은 없다. 결국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착취를 은폐하기 위해서 종교를 동원한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 현실의 착취를 잊고 천국을 꿈꾸게 하는 민중을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이다. 라고 책에 결국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배웠던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기독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왜? 민중이 아편이니까. 그리고 물질로 된 나라. 그게 지금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쩡하게 신학교 그 신과대 들어온 놈들을 전부 공산주의자 만들었습니다. 죄가 하늘을 찌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공산주의자 만든 친구 중에 하나가 세월호 때 그 대변인 하더라고요. 인쇄학교 나오는데. 근데 자기 딸 죽고 그 울분은 알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대한민국은 타도돼야 될 나라라고 하라는 걸 듣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를 통해서 결국 주치사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급투쟁론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아시지만 가장 악랄한 존재 중에 하나가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그날 먹을 게 있으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먹을 거 있어도 끊임없이 축적합니다. 천년 만년을 위해서도 축적합니다. 그리고 횡폭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려는 노력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또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도덕 속에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해라. 내가 적의가 없다는 걸 표시하고, 그리고 눈 딱 째려보지 말고, 어른들을 볼 때 째려보면 당돌해 보이잖아요. 그럼 때리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째려보지 말고 눈 깔아. 눈을 좀 약간 내려서 상대방을 쳐다보면 내가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게 우리의 종교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도덕이나 예의, 이런 것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그 속에 우리 인간이, 횡폭한 인간이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투쟁론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 가장 저 깊숙이 있는 증오심을 끄집어냅니다. 그 증오심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제가 아까 미제에 대한 철저한 적개심으로, 공산주의가 악마적 사상이라는 것은 계급투쟁론을 통해서 인간의 증오심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우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마적 존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억누려 놨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말이 자꾸 엽기로 새는데 주체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썼다는 주체사상이 대하는 논문을 아주 외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가 걸렸어요. 인민대중의 가장 그는 수령이 체현하고 있다. 나중에 제가 주체사상에서 다시 좀 이야기할 텐데, 거기서 걸렸지만 막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혁명론도 제가 배웠어요. 북한의 단파라디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을 당시는 구국의 소리방송이라는 북한 대남 선전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5개 팀이 있어요. 주로 여학생들, 타이프 잘 치는 여학생들로. 밤새도록 청취해서 그거를 타이프를 쳐서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에 뿌렸어요. 직접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에는 투쟁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투쟁해라. 그 투쟁론을 가지고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에 대한 전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했던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살면서 과거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하지 않습니다. (3대) 투쟁, 자주민주통일, 반미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이게 북한이 지령한 혁명론입니다. 이인영이 2004년도 초선 국회의원 때 인터뷰한 걸 보면,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죠. 이 친구가 우리 시대의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혁명론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맨 앞장서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이한열 군 장례식 연세대학교, 제가 이때 당시 연세대학교 지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한열 죽음을 비롯해서 명동성당으로 진출했죠. 그건 저희 지하 지도부에서 기획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 타도란 구호는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하나 따라 붙습니다.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 그게 혁명론에 따른 구호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저는 꿈꿨던, 대신 대중들에게는 다 알리면 대중들이 겁먹고 쫓아오지 않으니까 조금씩 대중들이 아는 만큼 우리를 공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후원철폐, 독재타도, 민주정치, 저희가 외쳤던 투쟁입니다. 밑에 임수경 저 친구 나오네요. 전대협을 발족시키고 저희가 임수경까지 한, 그러니까 저는 조통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원래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저보고 저희 조직에서는 기독교로 침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생소할지 모르지만 지금 기독교에 침투한 저희 후배 동지들 많습니다. 학생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친구들이 이 목사도 돼 있고. 근데 하나는 깨달은 건 이 친구들이 목회는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목회는 다 실패.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걸 믿으라고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하나같이 목회는 실패하고 전부 어디로 가 있냐면 기관에 가 있어요. 무슨 서회니, 총회니, 무슨 이런. 지금 아시지만 KNCC가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다 그쪽 출신들이 장악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저보고도 그거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장신대에서 제가 아는 후배가 투쟁을 지휘하고 있어서 해필이면 그때 시험을 못 봤어요. 저 시험 봤으면 아마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 들어가서 저도 아마 원시 목사가 돼 있었을 겁니다. 물론 빨갱이 목사로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 친구들 막아가지고 시험을 못 봤는데, 그래서 그해 처음으로 장신대에서 학부 성적까지 뽑았어요. 근데 아시지만 제가 1학년 1학기 말고는 수업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0점대 기적적 방어율이었는데, 제가 졸업한 건 정말로 여러 가지 비화들이 많은데, 제 부인은 그 내용을 아니까, 연대 후배니까, 저 같은 불행한 대학생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공부 안 하고 비리로, 노비로 학점 땄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0점대 방어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못 가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희망에 차 있어요. 제가 책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은 식민지에다가 자본가의 계급적 착취를 받기 때문에 허덕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혁명을 하려면, 혁명이 아까 뭐랬어요? 증오를 조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불평불만을 조직해 혁명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혁명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스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쯤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들의 실상이 그때 외신을 타고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텼냐면, 소련 전 녀석들은 뭔가 좀 잘못 알아서 했겠지. 그래도 북한이 있으니까라고 버텼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북한에 탈북자들이 나오고 결국 황장엽 씨가 망명했습니다. 아시지만 황장엽이라는 사람은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망명했다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인터뷰했던 기록들을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한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봐야 됐어요. 제가 다시 본 북한에는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이 있는 게 아니라 희대의 독재자가 있었어요. 인민을 수탈하고 수백만 명을 굶주려 죽이고도 눈알 깜짝하지 않은 독재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독재자를 어버이 수령으로 착각한 덜 떨어진 놈이었어요. 저의 전체를 놓고 다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네가 본 그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은 어디 가고 그 자리에 수백만을 죽이는 흉악한 독재자가 그 자리에 있느냐?
저희 가슴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당시 3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의 꿈을 감고 선교에 나섰습니다. 그 선교지가 조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나라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엘리트를 교육시켰습니다. 당시 청일전쟁 당시에 전염병이 퍼져서 기록에 따르면 양반들로 자기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버린 그 자식들을 부여안고 입으로 피를 빨면서 치료해서 그 감동이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우리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처음에 영어 배운다고 갔다가 혁명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탈출을 기도하다가 그가 결국 잡혀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이승만 아버지가 시체를 찾으러 3번을 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문만 덜컥 열리면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에서 이승만은 그때 선교사가 가르쳐준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기억내서 그 기도문을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의 일기에 따르면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것이 내려오고 그 처절했던 불안과 공포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승만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그 교회도 그때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40대에, 이승만은 20대고 40대의 유성준이라는 사람이, 6.1준 씨는 일본으로 도망갔고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서 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이 앞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기독교를 말해야 한다. 기독교 입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꿈을 안고 이들이 감옥에 나와서 만든 것이 학교운동이고 교회 세우기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제가 다시 본 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제가 저주했다니까 쪽팔리고 부끄럽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저희의 작은 성취에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남겨둔 동포들에 대한, 평양과 원산은 기독교 성지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성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성취에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거기에 주축인 교회가 처음의 뜻과 처음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는 징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운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깨달은 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인류의 무역국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또한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돌 하나 놓은 것이 없고 불평만 했었는데, 제가 드린 사명은 아직도 이런 잘못된 인식에 깨어있는 친구들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사실을 폭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었는데 매일 잘못했다 고백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아들도 볼 거 아닙니까? 예? 저 젊었을 때 저 무슨 생각까지 저랬냐고 할 거 아닙니까? 쪽팔리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종북 주사파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이 청와대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임종석 나왔지만 청와대는 주사파 출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뭐 민정비서관, 뭐 저 지금 나왔지만 정무비서관, 뭐 그 국정상황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모든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총합되는 자리입니다. 저 친구 그 북한하고 협상할 때 갔었잖아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정상황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대 총학생회라는 건 전대협은 총학생회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전대협입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인영이라는 친구입니다. 1기 전대협 의장.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지도체가 된 우상호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인가요? 그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국회에 와서 좀 증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증언했죠. 당신 민주화 운동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사회주의 혁명 운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친구들 나가버리더라고요. 걔들도 알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민주화 운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이런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 일정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력으로 타도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민주화운동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말합니다. 다수의 지배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 지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전체주의입니다. 토탈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오늘날 세계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들도 맞습니다. 전체주의도 민주주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는 데모스, 대중을 체현했다고 자임하는 수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수령의 뜻에 일사불란하게 가는 사회. 물론 거기에는 그들도 맨 처음에는 다수결로 뽑죠. 하나를 수령을 뽑고 당을 뽑죠. 그리고 하나를 정하고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역으로 강조하는 사회. 그거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원주의 입각한, 나도 상대방도 서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원주의 입각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과서에서 자꾸 자유 뺄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80년대 학생운동 하나도 실체가 없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이런 공안 기록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주사파 탄생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운동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당시 80년대 전에 70년대의 기독교 운동은 일종의 낭만적인 운동, 그 다음에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종로 5가에서 목사님들 했던 운동은 그 정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권에서는 그것을 시민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다 80년대에 광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막설에 이제 공산주의를 운동론으로 수입하고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쯤 지나서 이 노선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일부가, 김영환이라는 그룹이, 일부가 단죄사상 연구하는 친구들이 이 북한으로부터 주체의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단파 라디오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혁명론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86년도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김세진, 이재호가 서울대학교 관악 사거리에서 분신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구호를 던집니다. 미제 용병 입소교육 철폐. 당시 그 대학가에는 군대에 대학 들어오면 일주일인가 입소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제 용병 교육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북한의 혁명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제 용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그 친구들이 분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건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1200명이 구속되죠. 이게 전대협의, 그러니까 주사파의 출범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국대 사태 때 한 1200명 구속당하니까 내부에 비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좀 뭔가 학생운동끼리만 하지 말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자.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운 건 군중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걸 밝혀내지는 못해요.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가 일반 국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건 북한의 혁명론에 나온 것을 공부한 끝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서클에서 따로 공부했어요. 저희들끼리. 그리고 따로 시위도 나가고 따로 이제 투쟁도 벌이고 했는데 이걸 해산하고 전부 과 학생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운동권이 주도하지만 과 학생회 결의를 하면 그 학생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도 어쨌든 참여 안 했지만 나도 동의한 거랑 같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과 운동권이. 그래서 이들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전투적 총학생회론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를 혁명화시키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를 혁명화시켜서 그래서 총학생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총학생회 기획부 차장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밤에는 제가 대장입니다. 저는 언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총학회장부터 사람 불러서 투쟁 지시를 합니다. 가장 큰 지시는 북한에서 내려온 지시고, 북한에 내려온 지시 중에 예를 들면 88년도에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올림픽 개최라고 한때 학생운동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지시한 겁니다. 지령한 겁니다. 저희 그런 것들을 총학생이 해라.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의 진실. 그거 북한에서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거 그대로 뿌렸죠. 이게 전대협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총학생에 들어간 애들이 이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협회 서대협,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6월 투쟁 이후에 8월 10일 날 충남대에서 전대협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87년 6월 투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생회 운동에 투쟁을 벌이면 보통 100명, 200명이었습니다. 잠깐 모여서. 그런데 87년도에는 보통 1000명,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단련된 애들이 그때 전대협에 숱한 투사들이 발생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산당의 조직은 4개로 나눕니다. 맨 위에 전위 정당입니다. VO라 그럽니다. 뱅가드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VO는 한민전입니다. 북한에 있는 한민전. 한국민족민주전선. 그 한민전에 지령을 받는 사람이, 직접 지령을 받는 사람이 VO, 뱅가드, 명원, 당원입니다. 그 밑에 혹시 지난번 이석기 때 RO 사건이라고 보셨죠? RO가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적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은 아니지만 당으로 갈김한 공산주의자들의 열성분자들의 조직이 RO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 같은 그 총학생이나 대중조직이 활동하는 RM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대중조직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의 조직. 그리고 맨 밑에 Mass Organization, 예를 들면 그 노동조합이나 학생회나 이런 것들을 대중조직이라 합니다. 이 네 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이 네 층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에 뭡니까? 제가 언더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RMO의 중앙위원, 최고 책임자였죠.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럼 제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RO가 있죠. 지난번 이석기는 RO였으니까 이석기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당 조직이 있는데 그건 아직 못 밝혀낸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당시 학생운동을 지도하던 그룹이 반미청년회가 있었습니다. 반미청년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충남지사 하다가 예? 그 미투 운동에 한 그 안희정이라는 친구, 반미청년회 출신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인영 이런 친구들이 반미청년회.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는 반미청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반미청년 이인영 주변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조통그룹이 있습니다. 그 임수경 방북시킨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악자주파입니다. 서울대 중심으로 한. 이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이 친구들이 만들었거든요. 참여연 누구요? 김기식이요. 이게 80년대 주사파의 조직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석이 있던 그룹이 자민통이라고 해서 그 후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전사의 맹세를, 우리는 김일성 수령의 철저한 혁명 전사로서 이 혁명에 몸을 못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고 전사의 맹세를 외우고 수령에 대해 충성 서약문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 저한테 한 번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사 기록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사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한 겁니다. 이 북한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주체의 혁명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수용했습니다. 세 번째가 북한이 우리의 지도부라는 걸 승인했습니다. 이게 주사파 학생운동 특징입니다. 그래서 80년대의 그 전대협의 신년사 문건들을 보면 북한의 한민전 방송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왜요? 한민전 방송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용어로 슬쩍 바꿨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80년 학생운동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세칭 NL이라는 이유는 그 혁명론에 따르면 민족해방, 그러니까 National Liberation. 그래서 앞에 NL, 그래서 NL이라고 그럽니다. 세칭자 그 조국이라는 그 지금 그 민정수석, 저 친구는 PD 출신입니다. 그 산호맹이라고 사회주의 노동해방 동맹 이래가지고 산호맹 출신인데 이 친구는 나중에 주사파로 전향한 친구입니다. 그 후에 89년도에 그 북한의 간첩이 접선합니다.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듭니다. 그 윤택님이라는 북한의 간첩이 김영환으로 접촉해서 김영환을 북한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 입당시키고 그리고 만든 게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석기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 책임자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남위원회가 있고
영남위원회 책임자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울산에서 국회의원 하던 김창현이라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그 부인도 국회의원 했죠. 그 다음에 전북위원회, 그 다음에 경기남부위원회, 이 세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석기는 그 출신. 근데 여기에 수괴했던 김용환은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하용욱이라는 친구와 이 친구가 전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뒤에 있는 이석기 옆에 있는 친구가 하용욱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들이 전향을 하지 않고 남아서 새로 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간첩하고 다시 접선해요. 이게 민족민주혁명당이고 이석기 그룹입니다. 이석기 그룹이 만약에 좀 더 장성해서 이들이 권력을 잡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적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해산하고 한 5만 명을 전부 깡그리 수사했습니다. 전부 재판에 올렸어요. 우리는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만 국회의원만 그만두고 걔들 세 명 아직도 잔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을 미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족민주혁명당 강령에 보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운동 때 이미 식민지 반자본주의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무슨 사회라고요? 미제국주의 식민지 사회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지만 식민지성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모든 것 주임이 결정한다. 이건 뭐 굉장히 저는 이 말 받고 뿅 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막스 레닌주의 그 유물 변증법에 따르면 이 토대와 상부 구조, 그래서 이제 생산력과 생산 발전의 모순에 따라서 이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인간의 노력보다는 뭔가 이 기계적인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인간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야, 이 주체사항을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이 혁명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여기에 저가 뿅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복음이다, 이제.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은 자주적인 존재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자주성을 발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되냐? 지도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당한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수령한테. 그 다음에 혁명적 수령은 어디까지 더 나가냐면 사회 정치적 생명론까지 나갑니다. 인간은 삶은 유한하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생물학적 생명은 아시지만 50년에서 100년 우린 유한하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많이 따왔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버지 김형직이, 그리고 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 평양의 유명한 장로님의 딸이었거든요. 기독교 변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일성 수령 동상이 있는 곳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섰던 곳입니다. 김일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정책 생명, 그건 누구에게 주느냐? 수령이 준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 나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내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냐면 수령이 주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온 그 응원단 애들이 그 누굽니까? 김정일 사진이 땅에 떨어지고 펑펑 울잖아요. 그건 그들의 진심이에요. 그들의 배운. 왜냐하면 내 생명을 준,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훨씬 소중한 이 영혼을 준 아버지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가면서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저도 좀 삐끗하겠습니다. 야,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뭔가 투쟁을 벌이려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어디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차로 하나씩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잃어버리고 결국 여기까지 끌려간 거예요. 이거를 좀 하나 지금 현재 왜 이러고 있는지를 좀 하나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식민지라면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돌려라. 이게 북한이 제시하는 혁명론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미 FTA가 벌어졌죠. 그때 저 좌익 친구들은 FTA가 벌어지면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망칠 거다. 그런데 아시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1년에 250조 정도가 걔들이 지금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양인에는 광우병에 이 약한 인자가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뇌가 송송하고 구멍 탁 나서 죽는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엉엉 울었잖아요. 광원 나와서 저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1년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물론 지금도 지금 그때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나서 죽는다는 놈들이 미국 가서 소고기만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 같으면 얼마 전에 멜라닌 색소 때문에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에서 멜라닌 색소, 우리가 암을 유발하는 게 들어오고 중국이 음식물에 별개를 넣어서.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그렇게 생긴 친구들 같으면 당연히 시위도 뭘 해야 됩니까? 반중 시위 해야죠. 예? 그리고 중국 놈들은 몰아나자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잖아요. 왜요? 그건 전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거는 전부 하나씩 다 걸어서 그 다음에 또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어린 중학생이 길을 가다가 장갑차에 치여 죽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 청춘이 꽃도무에 퍼배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입니다. 만약에 살인이 이으려면 그 미선이 효순이가 그 시간에 하교한다는 걸 알고 가서 기다리고 다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장갑차라는 게 이게 시야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코너링 하면서 그 두 여학생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벌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 노조 몰아내자고 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온 얘기라고요? 이 혁명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투쟁을 미제국주의하게. 미국과 관련된 건 조금만 있으면 반미 투쟁 벌이잖아요. 왜요? 그게 이 친구들이 북한의 혁명론에 끝까지 입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우리를 떼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미연합사가 발전시킨 작전계 5027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만약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 우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90일간 버티고, 그럼 90일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69만 명이 지상군 69만 명이 날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2000대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항모 약 7개 전단, 그러니까 200대가 전함이 한반도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 어디로? 북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입장에 보면은 북한은 자기 나라의 사명이 뭐냐면 남한을 혁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멍청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이 북한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의 자산이, 한국군 자산이 한 1,50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국군 전체 자산이. 현재 주한미군이 1,100조가 넘어요. 주한미군 2만 몇천 명이. 그 다음에 본토에서 날라오면요, 수천조의 자산을 우리가 무료로 쓰는 겁니다. 근데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한미연합사를 흐트려 놓으셔가지고 앞으로 쓰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건지, 걔들 오면 돈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최근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 그거 잘 살면서 왜 돈을 안 내냐? 그 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예를 들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한미 간의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선교사들, 서양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를 교육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25 전쟁 때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5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랑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자란 독버섯들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뒷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익 시민단체들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입만 열면 촛불혁명 이야기합니다. 촛불혁명을 누가 일으킨지 아십니까?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입니다. 그 국민행동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다시 확대 개편한 겁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전부 다 저 애들이 다 있습니다. 저거 말고 이적단체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범민련, 진보연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평통사, 이거 전부 주사파들 조직입니다. 이들이 만든 게 지난 촛불혁명, 촛불난동이죠. 보세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광우병 선동해서 아주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미선희 여수인 때도 아주 그냥 난리를 뽀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보십시오. 세월호도 아시지만 교통사고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 쟤들 죽여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했냐 7시간 동안. 처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디 호텔에 가서 불미스러운 짓을 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무당질했다. 구댔다. 그 다음에 성형수술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 도덕적 권위는 이미 다 깡그리 된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최순실이 딱 터지니까 온갖 거짓말로 결국 탄핵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고 이들의 투쟁 전술이에요. 지난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이들의 실체도 모르고 우리 지식계들은 이들이 그냥 민주주의를 생각하거니 그냥 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그 정도라거니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 사이 이들은 독버섯처럼 자라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세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 경찰에도 또 법원에도 언론사에도 이들이 합작해서 지금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서 합작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소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은 이 선교사들 도움 때문에 군주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8년도 건국되면서 우리는 곧바로 근대 나라로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백성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왕만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 아래 자유민주공화국이 됐을 때는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개인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48년도 그걸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저를 비롯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결국 막판의 위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내년 총선은 체제의 운명을 건 전격적 투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허투루 저들이 개헌선을 넘게 한다거나 혹은 저들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개헌전선에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눈 뻔히 뜨고 그대로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걸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들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기는 길은 저희가 자각하고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과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